지금부터 2021년 사단법인 한국아이러협회가 주관하고 동시에 기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관을 하는 노동부 관계법 개정과 아이로 핵심 협약 비준에 따른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 토론을 갖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의하면 우리 또 이광택 아이러협회 회장님께서 먼저 개사를 갖다 해주시고 이어서 개사 겸 또 인사 말씀을 갖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태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아이러협회는 2015년 9월달에 창립 2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한국의 아이러가 25주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이러협약 비전을 위한 이제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국회 환노위 위원들과 공동으로 아이러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정책 토론회를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2019년 5월 달에는 당시 이용득 의원하고 또 지금 환노위 위원장 하시는 송옥주 의원님과 이제 공동 주최로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2019년 가을에는 11월 달입니다만 역시 이용득 의원하고 비교 노동법 학회, 한국 비교 노동법 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했고, 그 다음에 2020년 5월 달에 역시 이용득 의원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로 넘어왔죠. 넘어가지고 이제 2020년 10월달에 이제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강철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환노위 위원 6명이 이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공동 주최자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5번째인데 역시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하고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님과 공동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제 연락이 왔는데 이 두 분은 다른 환노위원들하고 같이 오늘 단체로 산업재 실태조사를 위해서 포항제철로 좀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우리 이사 중에 한 분이신 김영도 의원님, 여기 한국노총의 법률원 출신이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시죠. 근데 오늘 마침 지역구 행사에서 가지고 안동으로 좀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지금 부재 중이신데 어떻든 간에 오늘 이렇게 한국노총에서 행사를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토론을 마치는 2019년 6월달, 매년 6월이면 이제 아이로 총회가 열리죠. 제네바에서 아이로 창설 100주년 기념 행사에 저도 참석을 해서 아이로 100주년 선언을 하는데 이제 동참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노력이 보탬이 되었는지 2020년 12월 9일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장에 비종사 조합원도 사용자의 사업 분양에 지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노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정이
그리고 또 공무원 노동법 개정으로 공무원 직급 제한을 이제 폐지하고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하였고 교원 노동법 역시 개정이 돼서 노조 규약에 따라서 퇴직 교원도 노조 가입 가능하도록 조합원 자격을 이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또 전인자 임금 지급, 선배 가압류 제한, 공무원 교원의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국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회는 금년 들어와서 2월 26일 날 세계의 협약, 기본 협약이죠. 핵심 협약 기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달 4월 20일 날 아이로 3국에 이 세계 협약 기준서를 기타해가지고 1년 후면은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법 개정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 또 강제노동 협약 105호는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비준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 개정과 3개 협약 기준으로 국제기금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고 강제노동 협약 기준과 관련한 국내법 개정, 특히 이제 병역법이든지 아니면 또 국가보안법이든지 아니면 형법상 그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장. 그리고 또 그 반대 주장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의 입장을 수렴하는 자리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이로 협회는 작년에 창립 25주년을 기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 가을이면 우리나라가 유엔에 이제 남북 동시가입을 했죠. 그리고 그와 함께 아이로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년을 넘어서 선진국의 발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만 아직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얼굴은 야노스의 머리처럼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죠. 한국은 기생충, BTS가 있는가 하면은 세계 최장,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죠. 노동시간과 최다 산재 발생의 불명예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편적 의무를 갖춘 자랑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나라에서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로 협회 그 회장님 이광재 회장님의 그 인사말 좀 말씀 있었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에는 그 이수진 국회의원님과 강은미 국회의원님께서 그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환노위 차원에서 산업재해 다발 그 업체 포스코를 갖다 방문해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일정이 오늘 잡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축사 두 분의 축사는 여기 그 자료집에 있는 그 말씀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참, 제 소개가 있었습니다. 저 진행사를 보고 있는 저는 현재는 그 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는 윤조덕입니다. 전에는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한국노총 조합원을 76년 2월부터 79년 6월까지 그 당시 한국노총 조합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위장첩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그때가 78년 3월 10일 근로자의 날 기념을 갖다가 장충체육관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이렇게 노조 대의원으로서 또 노조 임원이었었는데 그때 그 일신제강 그 오르제조소
지금 이제 동국지역인가요? 신영 오르지에서 조사 통계부장으로서 맡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장충체육관 그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가는데 갑자기 그 독일 방지 그 여성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막 그 소리를 지르고 했던 그런 것을 갖다가 같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짤막하니까 옛날 얘기였습니다. 강릉노총에서 그 장소를 갖다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저도 과거에 한국이 엄청 저하원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짤막하게 그냥 옛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그 좌장을 맡으신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그 진행 사회는 이승길 교수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 정책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논법을 담당하는 이승일입니다. 매번 이제 세미나 할 때마다 사회적 한 일은 뭐 시간을 잘 관리를 해서 시간 내에 좀 빨리 끝내는 뭐 이런 적인 것 같고요. 그 내용, 그 발표 내용이나 토론 내용들이 좀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좀 토론회를 진행을 이끄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축사 그 두 분이 못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축사 내용을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지금 집권 여당 쪽에 계신 그 이수진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신데 거기를 보니까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노동 종종 사회 실현을 위해서 노사정이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ILO 협약의 비준을 늘려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우리 정의당에 계시는 또 강은미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된 의견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그것을 ILO 핵심 협약에 그 정신에 부합되도록 또 입법 정책에 또 반영하신 그런 그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제자님이나 토론자들이 얘기해 주신 것들을 저희 의원실에 잘 전달을 해서 속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ILO 협회 회장 이광택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금년에 이게 5월달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30주년 되면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좋은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많은 또 성원을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발제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자 세 분이 있으신데요.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주제, 2주제, 3주제에서 먼저 1주제를 발표해 주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이준희 한국경청 노동정책본부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3발제 해주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들은 나중에 토론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순서대로 김성희 소장님, 이준희 박사님, 신인수 변호사 이렇게 순서로 하겠는데 저희가 시작 시간이 2시 10분이었는데 사실은 2시 25분 정도, 15분 정도 늦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코로나고 이렇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상입니다. 제가 세 번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그걸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그 보태는 얘기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노동법 ILO 기본 협약 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많은 글이 나와 있고 여러 입장이, 특히 노사의 입장이 분명히 갈려서 제기됐고요. 정부 입장도 발표됐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토론회가 있어서 좀 다르게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노사관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줄을 보시면 법률 중심적 법 전공하시는 분들 옆에서 이 얘기하기 죄송하긴 하지만 법률 중심의 논의가
갖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법률 중심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미래 비전을 생각을 못한다 하는 점에 노사관계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90년대 초부터 제기되던 아이로 기본협약 미비지원 국가의 오명은 대체로 벗어났는데 토론자로 오신 윤영원 컨설턴트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협약이 여전히 중요한 협약들이 비준되지 않았죠. 농업에 대한 협약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약, 기술협약의 공백 상태 문제는 전혀 거론이 잘 안 됐다는 것도 한계라고 할 수 있고 이후의 과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관계 구조 변화를 이끌 수 있느냐, 노동권 배제형, 대개령 노사관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이로 기본협약 비준은 미비지원 국가의 오병을 벗는 것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구조가 저열하게 형성돼 있는 현재 한국 노사관계 측에 공안 통제 시각에서부터 출발했던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노사관계 구조를 미래 지향형 노사관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범위 수준에서 조정 기제를 발휘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협력을 제도화한다라는 국가조합주의적 발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갈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 여전히 억제돼야 될 무엇으로 노동상권의 행사를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제도화의 비전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밝히고 이제 정부도 밝혔죠. 정부 전체적으로도 밝혔죠.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에서 정부의 입장은 국제규범을 따르면서도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은 쟁점별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별 노사관계가 여전히 중심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겠다. 감안해서 노동법 개정에 반영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는 과연 지속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매우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 규범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이런 문제를 낳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초기업 노조의 비중이 58.2%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이나 뭐 실질적으로 기업별 노조의 행태를 가지고 있다, 기업별 노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극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감안한다라는 게 기업별 노사관계로 고착화시키는 그런 원치 않는 부작용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왜 문제냐? 난 지금 노동자나 노사관계 법제도에서 포괄되지 않는 비정규직, 그다음에 새롭게 늘어나는 불안정 노동자, 이 사람들에게 노동법의 테두리를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격차가 권리의 격차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더 불안정화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노동법 개정의 비전에서 담기지 않았고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를 그 실질적인 의미를 발휘하기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은 한국 노사관계의 재구조화의 비전이 단계하지만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한국 노사관계 현실과 구조 3페이지부터는 간략하게 조직률 10%, 최근 2019년 기준으로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10% 수준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자유주의 국가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 조직률의 추이를 보시면 하여튼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조직률이 높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낮다. 이렇게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격차가 더 노사관계 구조 제도로서 제어되는 게 아니라 더 증폭시키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고 앞으로도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체협약 적용률. 대표적인 나라, 우리나라와 조직률이 비슷한 프랑스 교섭 적용률 90% 훨씬 넘는 세계 최고의 교섭 적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결은 뭐냐? 산업의 확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쨌든 조합 구조가 이렇다면 단체교섭 제도로도 포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돼야 되는데 우리 똑같다라는 겁니다. 조직률과 교섭 적용률이 똑같은 나라. 이런 문제들을 이 노동배제 체제를 지속시키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고 획기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10페이지 보시면 역대 정부 노동정책 방향을 집약을 해놨는데요. 읽을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향 고착화된 노사관계 제도, 발전된 서구의 제도에 미쳐서 그렇지 못한 제도가 근본이 바뀌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배제, 노동경시의 체제는 지속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12페이지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와서도 획기적인 정책도 했다가 또 후퇴했다가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근본적으로 외형은 건드렸는데 기본 틀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 표에 네 번째 보시면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노사관계 제도화의 측면에서 보면 쟁점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다음에 또 거론할 거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가지 핵심 영역에서 진전하다 후퇴한 것도 있고 구조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실 추정적으로 정책을 전개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한국 노사관계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을 잠시 살펴보기는 힘들고요. 이게 쭉 김영삼 정부 노계위 때부터 노계위가 96년인데 그 노계위의 실패 상금과 삼재에서 상금은 건드리지 않은 게 아예 기본협약 비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고 삼재는 위안화 관련 제도죠. 그래서 위안화를 제도화보다 우선시한 그런 역사의 흐름이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그 이후에 근본적인 틀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용노동부의 캐치프레이즈는 유연 안정화였습니다. 과연 그대로 했느냐? 사실은 신자유주의 시대 유연화 우선의 정책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안정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매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게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연 안정화라는 얘기를 본질 그대로 쓰기는 굉장히 힘들다. 유연 안정화 체제도 사회현대적 유연 안정화가 있고 이중구조화를 방치하는 유연 안정화가 있는데 이중구조화를 방치하는 유연 안정화 유형을 계속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화 과제를 나열한 것은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입장을 포괄해야 되는 측면에서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 바탕하에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얘기를 18페이지 노동기본권 제약구조에서 다룬 거고요.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이전의 상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제약 상태와 이게 확장되지 않고 그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노사관계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 구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본론입니다. 18페이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의 쟁점입니다. 첫 번째, 3개 협약 비준과 배고 협약 미비준. 배고 협약의 미비준의 이유는 이렇게 박스에 들어갈 19페이지 박스에 들어간 얘기는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입니다. 예,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이걸 견주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어쨌든 국가보건법, 형법 뭐 이런 상치 문제를 이유로 배고 협약은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당체 행동권을 제약하는 업무방해죄 문제를 풀지 않았다 이런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노동상권의 온전한 행사에 관련된 문제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이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사 논의로 던졌다가 공익위원안을 제출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부 입법안이 나왔고 그래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0페이지 표도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온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핵심 협약 비준의 핵심 사항 조합원 자격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전임자급여 규정을 삭제한다. 요거는 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노조와 사용자 요구를 두 개씩은 들어주고 두 개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선술적 균형을 취해서 일방적 편들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과거보다 노동 친화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하는 체계라고 본다면 이것을 경사노위 협상으로 가져갔다가 이런 절차를 가지는 게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해야 될 기본협약의 비준의 의미와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런 절차적 과정이라는 게 오히려 그 취지를 훼손하는 의미를 갖는다. 산술적으로 주고받기 하는 게임처럼 되는 것 자체가 의미를 많이 훼손하는 과정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를 얻지만 더 큰 건 잃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세부 쟁점 다른 분들도 다루실 거지만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의 기본협약 기준에 따른 개정과 한국 현실에 조화라는 방향에서 사용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노사의 수용도를 높이도록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구축된 과정이었고 이런 조정력이라는 게 사실은 비전 제시에는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가의 노동배제형 체제 지속 확대 여부인데 기업별 노조 체제의 온전을 중시하는 그런 쟁점사항 처리 과정이 계속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 특수고용 사내합종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확대하느냐의 관점에서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전향적인 조치가 담겨져 있지 않은 규정 아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노동권을 적용한다라는 맥락에서의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바꿔낼 수 있고 불안정 노동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노사관계 제도로의 변화를 하는데 실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향되어야 될 제도에 대한 고려가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실업자, 해고자, 노조 할 자격에 있어서도 있고
노조 임원 자격에 대해서도 기업별 노조 특수성 감안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쟁점보다 없는 쟁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쟁점에서는 기업별 노조의 현실을 고려하는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제 기업별 노조를 도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부수적 효과를 가진다라는 점이고요. 누락과 함께 모든 일반 산업의 노동법 문제에 대한 누락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노조법 2조 개정, 중기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수정을 하든지 노조법상의 권한 그 범위를 넓히는 그런 조치,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기법과 노조법의 근로자 범위가 좀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불안정 노동자의 노조 권리를 주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그리고 신고제도도 바꾸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이 매우 강하게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아까 단체 교섭권 보장에 대해서 초기업별 노조 확장을 위한 노력 의무 공익위원 안에도 있던 사항인데 법안에 무슨 노력 의무라는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거고 그냥 액세서리 수준이다. 필요성은 있으나 도입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자 권리가 아니면 단체 교섭의 확장을 통해서 노사단체가 다 발전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는 산업업종력 구성력 적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의제로도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단체 행동권 제약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갈등을 제도화하는 메커니즘으로 해야 되는데 협력을 주문하고 협력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안들,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는 많은 문제들, 오래전부터 해결하겠다고 했던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결하려고 하기로 했던 얘기들이 부수적으로만 좀 조정됐고 지금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 사회적 중에서 이제 이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있는데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5%밖에 인정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의 노동관계 규율 체계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선제법이 사망사고가 나도 600만 원 벌금밖에 안 받는데 최소 기준 올리진 않고 최대 금액만 올려서 신용만 하는 모양새의 행태와 뭘 한 것처럼 보이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법원의 판례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도적 과제로 삼아야 되는데 하지 않는 이런 모양새와 똑같은 형태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데는 이번에는 실패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 있는 모든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동법 개정에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좀 늦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김정인 수석님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표를 해주셨는데 못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보완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 평가를 정부는 굉장히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평가는 새로운 비전에 비추어서 이번 노동법 개정이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경총에서 이준희 박사님 경총 경영계 쪽인데요. 평소 못하신 얘기도 다 하시면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총에서 나온 이준희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 전문가들께서 참여하시는 한국아이로협회 주식 토론회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계의 입장을
직선적으로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기보다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경영계 주장을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된 자료로 발제문 25쪽입니다. 먼저 저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가 ILO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ILO 주요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분명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생각들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약속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ILO의 신협약을 명시적으로 비준하지 않았던 상태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ILO의 신협약 비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노동관계법의 대대적인 변화가 초래됐을 것이라 되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노동기본권 보장체계의 결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품격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발제문 26쪽으로 가면 FTA 협정, 특히 한EU FTA 협정이 중간중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FTA 협정 체결 시에 왜 당사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미국 노동법 생성 초기를 돌이켜보면 노동관계법을 각 주법이 아닌 연방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주요 논거가 미국 연방헌법상 연방의회 통상관계 규율에 관한 권한이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든가 아니면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각 주간 통상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 그 논리였고 그것을 연방이 조율해야 된다고 봤던 겁니다. 노동기본권 확충 내지 보장 강화는 기업의 생산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양자간 무역협정, 다자간 체계가 아닌 특히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에서는 상대국에 대해서 당사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 국가가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낮추면 교역의 불공정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역 상대방 국가의 FTA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 요구, 특히 ILO 심의가 비준이라든가 그에 따른 노동기본권 강화라는 것들은 국내 여건, 경제 상황, 우리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지 그쪽이 요구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든가 그쪽은 천사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물론 여기서 경영계가 정부가 잘한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이 정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일 FTA 분쟁 상황에서 취한 정부의 태도는 비교적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종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ILO 105호 협약의 비준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는 주장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법질서 전체의 체계 및 사회 경제적 상황, 노사관계 현황, 연혁 배경 같은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후에 신중하게 비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발제문 28쪽입니다. 2020년 12월 9일 개정노조법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개정노조법의 내용은 제가 28쪽에 써 놓은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해석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해고자, 실업자 등 각 기업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각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그런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 노동자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서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부칙 제3조 제2항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할 때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외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 실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ILO 협약 기준을 위한 최소한의 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보다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봐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 개별 기업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자의 가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한다고 주장하는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 삭제가 ILO 핵심 협약, 특히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에서 얼마나 필수적인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하반기 중앙단위 노사관계를 좌지우지할 핵심 쟁점은 해고자 실업자 노조관인 문제가 아니라 부칙 3조 2항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계에서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수준으로 개정된 노조법은 ILO 신협약을 현재 수준에서 비준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ILO 핵심협약 기준을 위해서 개정노조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한가? 역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3개 핵심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했으므로 비준의 효력이 곧 발생하는데 내년 4월부터 발생을 하죠. 그러면 핵심협약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조법 규정들은 협약과의 저촉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노동계가 주요 문제 삼는 노조법 개정 주요 사항은 노조법상 단체교섭 상대방의 사용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하는 노조법 제2조 제2호 개정을 통한 사용자성 확대, 노동자 설립 신고서 반려를 규정한 노조법 제12조 제3항 삭제,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피선거권을 부정한 개정노조법 23조 제1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의 효력 발생과는 무관하게 노조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추가로 제도화해야 된다고 요구하고요. 이번에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가 보완 필요성 주장하는 측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기준 이후를 대비해서 불가결한 요구사항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가 먼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 개정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노동법 정도는 누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점입니다. 발제문 29쪽 아래 부분입니다. ILO 핵심협약 기준을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 또는 묵인 하에 통과시킨 개정노조법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개정노조법에는 실제 시행됐을 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지자적인 태도로 서둘러서 만든 법률이 시행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서둘러서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시행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지켜볼 필요도 없이 또 무언가를 그 안에 더 써놓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입법 경시적인 태도 아니면 지나치게 자만하는 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려는 우리나라 노동기본권 보장체계와 노조법 및 노사관계의 구조랑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이고 일관성 없이 추진된 입법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각각의 기본권을 하나하나 열거했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권리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법은 근로자의 단결체, 단결권 행사의 결과죠. 단결권 행사의 결과니 노동조합이 성립이 되면 당연히 단체 교섭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행사해서 조직된 그 단체라면 당연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와 불문하게 단체 교섭권이 당연히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별개의 권리로 보는 해외 주요 나라들과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무조건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및 임원 취임 허용, 설립신고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약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악이라고 단정짓기 이전에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노조법이 기업별 노동자 가입 자격을 해당 기업 근로자로 제한한 이유, 노조 설립 신고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고 이것들을 변경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점의 목록화, 현재의 단체 교섭 구조 아래서 변경된 노조법 규정들이 시행됐을 때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 연구 등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러한 체계 내에서 단체 교섭이 기업별로 산업별로 진행될 때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뮬레이션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진행된 바 없이 입법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가 개정 요구 이전에 현재 개정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법 체계 안에서 우리 도대체 어떻게 교섭하고 만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고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된 법률에 대한 해석론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랑 제4호 라목 그 두 가지 조문의 체계적인 해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고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종류는 불문하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없는 수입은 임금 또는 급료입니다. 임금이나 급료는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받는 금품을 대변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얻어서 생활하려는 자 또는 생활했던 자가 아니라 그 수입을 얻어서 생활하는 자라고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우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나 구직 중인 자도 근로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판례에서 설치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실업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8년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던 판결을 봐도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등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생활하는 자인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명백한 규정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2조 4호 라목 단서만을 삭제했다고 해서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보는 것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게 궁리를 해서 그런 해석에 도달했다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됩니다라고 설명한 설명 자료를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 가입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해석된다고 해도 해고자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했을 경우에 기업별 교섭에서 교섭사항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 교섭사항의 범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실업자는 어느 정도 실업 중인 자유를 하는가? 실업 전에 재직했던 직장이 현재 가입하려는 기업별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그 사업장인가 아닌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이 또 다른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해명돼야 될 쟁점들입니다. 참고로 1998년 제2기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는 정부가 실업자의 개념을 이직 실업자라고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을 포기한 장기 실업자는 배제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논의조차 지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35쪽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ILO 핵심 협약을 기준하고 연방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멕시코 사례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단체교섭권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만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과반수 노조임을 6개월마다 확인하고 인증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나 지역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한 명도 없으면 그 기업의 단체교섭 및 단체가 체계를 요구할 수 없도록 연방노동관계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 사용자가 특정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교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사용자에게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조법 현재 규정하고 멕시코 연방노동관계법을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악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음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 지장 등의 해석입니다. 개정노조법 제5조 제2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이라는 말, 지장이라는 말의 해석을 두고도 논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수행돼야 효율적인 것일까요? 어느 정도 장애가 발생되고 방해가 있어야 지장일 수 있을까요? 효율적이란 말, 지장이란 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굉장히 깊은 해석이 필요한 용어라는 점에서 이게 법률 용어로서 정확했는가,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도 문제입니다. 개정노조법 제23조 제1항에 쓰이는데요.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놓고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 중에 종사하는 종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종사하는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하는도 아니고요, 일하는도 아니고 종사하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업체 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그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상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노조법을 보면 성실교섭 의무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제29조 제2항에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그 일반 조항으로서 제30조에 성실교섭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실교섭 의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군지, 이게 어떻게 보완관계에 있는지가 해명되지 않은 채 그냥 좋은 말이니까 써넣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입법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서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37조 제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지만 점유가 너무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배제조차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관여하지 못하는 게 배제일까요? 점유는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이게 교과서를 찾아보면 민법상 점유와 형법상 점유도 다릅니다. 어떤 노조법상 점유가 새로 생기는 것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사용자의 점유가 어떠한 점유 상태를 뜻하는지 점유를 배제하는 편에서 배제의 의미와 정도가 무엇인지 조업은 무엇인지 조업이라는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방해를 의미하는지 모두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 노조법 개정으로 해서 예상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용자와 조합원 사이의 괴리 심화 문제입니다.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인해서 기업별 노조의 해고자 실업자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해석은 그 해석 자체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설사 그렇게 해석된다고 해도 조합원과 사용자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긴밀성이 없어지게 되죠. 노동자의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외부인의 이해관계까지 반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노동자와 조합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약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단절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요구한 상대방의 사용자가 자기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근로조건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근로자들이 해당 노동자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해당 조합 노동자이 그러한 자기의 근로자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권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입법이나 계약 논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고자, 실업자 등의 기업별로조 가입 허용은 해당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단결권 보유 주체는 당연히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는 이 보장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았던 와도너법 시행 이후에 노동자 조직률이 올라가고 근로조건이 많이 향상됐지만 10년이 잠깐 지난 그 이후에는요. 그 법률 제정의 파급 효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 규정이 들어가고 극단적인 노총 둘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우위를 잡았던 노총이 망하고 다른 노총이 흡수 통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이 반드시 모두가 의도한 대로 그런 결론을 얻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결권이 행사돼서 노동자가 결성되면 무조건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은 사용자와 조합원의 관계가 근로계약 관계로 직결되어 있을 때 타당한 제도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단결체에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체계하에서는 단결체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노조법에 설립신고제도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단결권 보장체계는 노동상권 보장체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직결관계 그리고 단결체의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모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머지 이렇게 텅 빈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다들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부당노동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어지면 노동조합의 조직 와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의 등장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과 사용자, 노동자과 조합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복수노조 중에 해고자,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 허용하지 않는 노조, 산별노조 지회인 조직, 기업별 노조인 조직 등 병존하는 다양한 노동자 간의 경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형태의 노동자가 와해되고 새로운 대변 조직이 나타나게 되겠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난 5월 21일 통과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해당 법조문 각각이 가지는 의미와 그 법안의 실제 법률에 대해서 적용될 경우에 나타날 모습에 대한 예측, 예견, 시뮬레이션 전혀 없이 특정 인이나 특정 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채 생각도 없고 토론도 없이 무작정 법률이 통과되는 통탄스러운 현실에 직면해서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 노조법 개정도가 지난 2010년 1월 1일 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노조법 개정이죠. 새벽 2시에 이뤄졌던 그 노조법 개정부터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들도 마찬가지 길을 걸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7월 6일에 시행될 노조법의 장단기 입법 영향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지혜를 모을 때이지 여기에 뭘 더 어떻게 써놓자고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 시간 내에 아주 깔끔하게 또 발표를 해주셨고요. 하여튼간에 또 많은 또 논의거리를 던져준 것 같아서 토론자들께서 좀 시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주노총에서 변호사로 있는 신인수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노총 공전에 근무하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 발제문은 37쪽 이하부터 나와 있습니다. 두 분 발제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발제문이 좀 긴데 추격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몇 가지 좀 들어가기 전에 서두로 좀 화두를 좀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ILO 심화력 이거 비준하면 끝난 건가라는 쟁점입니다. 근데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ILO 심화력은 최소한의 국제 노동 기준입니다. 최소한 미니멈이지 최대한 맥시멈이 아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들 공감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38쪽에 넘어가시면 지도 하나가 나오는데 이 지도에 있는 8 동그라미가 찍혀 있는 나라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나라들이 바로 87호, 98호 벼사의 자유 그리고 29호, 105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동아시아 7개국인데요. 중국, 한국은 아마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나머지 나라들은 브루네이, 마샬, 퉁가, 투발루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이 동아시아의 섬나라나 사회주의권 국가가 아닌 한 OECD 10위권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ILO 심화협약을 완전히 비준하지 못했다는 현실, 지난 30년 동안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ILO 심화협약 비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지난 30년 동안 최소한의 국제노동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쟁점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ILO 핵심협약이 국제노총 기준이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ILO는 노사정, 명실상부한 노사정 합의 3자기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매년 노동계,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 대표, 경총, 대한상의 대표, 정부 대표가 ILO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 ILO 심협약, ILO가 말하는 결사자의 원칙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노사정 대표가 모두 합의한 이미 노사정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미 노사정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한국에 들여와서 이거 좀 박앤세일하자, 이거 좀 줄이자, 이거 좀 깎아달라, ILO 핵심협약 받아들일 테니까 우리도 뭘 줘야 되지 않냐.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고 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총 기준이 아니라 국제노동 기준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서 박앤세일이나 거래와 흥정의 대상, 주고받기식이 될 수 없다는 점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운동장은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는가도 우리가 한 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39쪽 왼쪽은 프랑스 판사들의 파업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미국 교사노조의 파업 사진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소하죠. 만약에 우리나라 판사와 교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 교노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경찰이 막으면 싸울 테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가 성립을 합니다.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고요. 맨 앞줄과 둘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해고될 것이고요. 셋째 줄부터 여섯째 줄까지는 정직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운동장은 확실히 사용자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이걸로 묶어놓고 얼마큼 풀어줄지 협의하자.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힘들면 20세기 기준을 맞추자. 그게 ILO 협약과 ILO가 말하는 결사자의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ILO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면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넘어가시면 특히 87호 98호 협약은 국회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1997년, 98년경에 체결된 국제통화기구 IMF 협정에 대해서 헌법 제6조 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라고 이해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왜 법률에 준하냐?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 98호 ILO 핵심협약은 단순한 선언적이나 권고적 규정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아 체결된 엄연한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ILO 핵심협약의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은 그럼 똑같이 법률의 효력이 있는 핵심협약과 국내 노조법이 충돌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서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법원도 예컨대 박스에 처리된 것처럼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쟁점에 있어서 1955년 체결된 바르샤바 협약이 국내 민법이나 일반법인 상법이나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송 관계는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노동기본권 국제인권조약에 관해서는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따라서 ILO 협약이 국내법, 신법 우선 원칙, 또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1쪽에 가시면 2021년 개정노조법 평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ILO가 개선 권고한 사항은 통째로 누락됐습니다. 개정 이후에서 ILO 핵심협약에 비준하면서 ILO 핵심협약에 맞추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ILO가 개선을 권고한 근로자 정의, 사용자 정의, 노조 설립 신고 제도, 공익사업 쟁의권, 파업과 민영성 책임 이 중에 들어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개정되었다는 게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인데 이거 조금 짧게만 말씀드리면 실업자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면서 바뀐 건 뭐냐?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출입하려면 일반 조합원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요. 해당 노조, 기업별 노조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해고자에게 부여된 것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만 부여된 겁니다.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따라서 개정 전 노조법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있냐? 극히 의문이다. 또 하나, ILO 핵심협약과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뜬금없는 노동계약 요소들이 들어옵니다. 첫째,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종사자, 비종사자를 나눕니다. 둘째, 노사정 합의 없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갑자기 그냥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려버렸습니다. 급조된 내용이다 보니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개정노조법 5조 2항 박스를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종사자, 재직자죠. 재직자가 아닌 조합원, 해고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자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2쪽에 가면 반대 해석을 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 재직자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노동작업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럼 이 조항을 왜 넣느냐?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노동부가 그걸 알면서도 이 조항을 밀고 넣자고 한다면 정말 큰 박수를 전 쳐주고 싶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도록 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른 법제도 관행 개선 과제는 굉장히 긴데 짧게만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했지만 첫 번째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노조법은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근로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현재 우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상권을 제한하는데 최근에 조금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일단 노조 설립 신고가 들어오면 그 노조 설립 신고의 조합원이라고 신고된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심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라고 판단해야지만 설립신고 필증을 내주고 아니면 반려하거나 아니면 1년, 2년, 3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희 조합원 중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있어 내가 보기엔 그렇다고 하면서 교섭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해야 될 것은 87호 협약 2조에 보시면 노동자 및 사용자는 노조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는 워커입니다. 사용자는 인플로이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꾸를 따진다고 한다면 사용자를 인플로이어라고 했다고 한다면 노동자를 인플로이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이러시 협약에서 말하는 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는 종속적 개념인 근로자, 종업원, 피고용인, 인플로이 개념이 아니라 고용관계, 종속관계를 벗어난 그야말로 모든 노무 제공자에 일하는 사람인 워커 개념입니다. 아이러시 협약의 정보는 영문과 프랑스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불어본도 역시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따라서 적어도 현재 현행 노조법 2조 1호의 근로자 정의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심지어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 워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43쪽의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사용자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만 체결한 원청 하청사업주만 사용자이지 원청 플랫폼 기업은 노무 제공을 받아 이익은 없지만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게 이른바 고용의 외부화, 이익의 내부화 이런 것들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LO 기준은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관련 노동조합과 하청, 파견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사이의 단체 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필요할 때만 가능한 게 아니라 하청과 원청의 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도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사용자를 볼 게 아니라 원청,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해고자 등의 노조임원 자격제하는 문제는 자료로 대체하고 46쪽 노조 설립 신고제도 보시면 이 부분은 기존에 경산호위 공익위원들께서도 노조 설립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하였고 그 부분이 설립 신고서 반려 규정에 대한 삭제였습니다. 이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 삭제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48쪽으로 넘어가서 근로시간 면제와 부당노동행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21년 개정노조법이 분량으로 보면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 바뀐 거는 없습니다. 첫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유지합니다. 노사가 임의로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으면 무효입니다. 둘째,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가 3분의 1 대표를 뽑고 경산호위에서 하나에 둔다는 것, 이것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확고한 ILO 기준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지 정부가 입법적으로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를 제가 했는데 이 박스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폐지하라고 ILO가 수차례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무 식으로 조문을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본질이 훼손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도 하나 말씀 올리면 정부 주장은 근심위가 사용자와 노동자가 포함되지 않냐 그러니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문제는 노동자는 늘리자고 하고 사용자는 줄이자고 하고 결국은 정부 공익대표 5명이 정합니다. 이런 면에서 구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쪽에 넘어가시면 타임오프 한도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할 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익대표를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간섭하냐. 그런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노사의 자치적 교섭에 맡기고 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국 단위 노사 단체 협의에 의해서 권고적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필요한 것은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자. 정부 간섭하지 말고 정부가 전임자 급여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 단체 교섭과 쟁행위 대상 관련해서는
현재 판례는 기업 구조조정 또는 이런 것 교섭과 쟁의권, 물론 노동법 반대 파업의 정당성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ILO 합교원 원칙은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사회정책, 노동법 개정 반대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쟁의권이 보장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10월, 11월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10월, 11월에 총파업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총파업에 대해서 과연 고용노동부, 과연 검찰, 과연 경찰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그게 하나의 ILO 심의박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 확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되 제가 하나만 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3쪽 박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조합 가입 대상 조합원이 한 1000명이 있고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선택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1000명 중에 501명이 가입한 A노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섭권 100% 보장됩니다. 교섭위원 9명이 다 A노조가 뽑을 수 있습니다. 쟁의권도 보장됩니다. A노조는 단독으로 쟁의를 할 수 있습니다. 100% 기본권이 있습니다. 근데 A노조보다 딱 2명 조합원이 적은 499명의 조합원을 가진 B노조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교섭위원 9명 중에 1명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B노조는 A노조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0% 기본권이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KBS입니다. KBS의 1노조는 기업별 노조 KBS 노동조합이고 KBS의 2노조는 언론노조 KBS 본부인데요. 조합원 수가 불과 100명, 50명 차이밖에 안 됩니다. 하나는 3,000명, 하나는 2,800명입니다. 이런 게 과연 이게 맞냐? 이런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자료 내용들은 다 자료로 생략을 하되 마지막으로 그 63쪽에 보시면 박스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한번 박스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굉장히 의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에 가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노동계가 많은 의제들을 제기하느냐는 적어도 양대노총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들은 양대노총 독자적 주장은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냐? ILO의 원칙과 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희들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 그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앤세일 하지 말고 흥정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ILO 심의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국제 노총 기준이 아니라 국제 노동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억압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배제해 왔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서 정말 법과 제도 관행을 정말 21세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일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점으로 발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